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수질오용 공정시험법 예상 적중 문제 250선에서 이번 시간에는 181번 문제부터 크롬에 관한 문제부터 나오는데, 그 크롬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다. 즉 금속류가 되는데, 그 15가지의 종류,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카드뮴, 니켈, 아연, 구리, 망간, 철, 납, 크롬, 육가, 크롬, 비소, 세레늄, 수은, 알킬, 수은, 안티몬, 바륨, 주석, 이 금속류 중에서 안티몬만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중에 10가지 카드뮴, 니켈, 아연, 구리, 망간, 철, 납, 크롬, 육가, 크롬 하고 마지막에 있는 주석, 얘네들은 불꽃을 내기 위해서, 플레임을 내기 위해서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연성 가스는 아세틸렌, 조연성 가스로서는 공기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비소와 셀레늄은 아르곤 수소 또는 질소, 수소의 불꽃을 이용하게 되고, 수은과 알킬수는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 바륨은 아세틸렌과 누구를 아산화질소 또는 1산화 2질소 이렇게 되죠. 이 불꽃을 이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는 이 16가지 항목 중에서 셀레늄, 수은, 알킬수은, 요 셀레늄, 수은, 알킬수은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13가지가 측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독유라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 16가지 중에 철 측정할 수 없고, 육가 크롬 측정할 수 없고, 수은 측정할 수 없고, 알킬수은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12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181번 문제를 보죠. 181번 문제는 자외선 가해선으로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이죠. 크롬 측정 시 계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산가 크롬은 가망산 칼륨을 첨가하여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 요 가망산 칼륨을 이용해서 산가 크롬을 전부 육가 크롬으로 바꿔서 측정한다. 그러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정량 한계는 0.04mg/L 맞고, 적자색의 흑강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62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한다. 이것이 540나노미터, 즉 적자색의 착화물을 측정하는 건 맞지만은 620이 아니라 540나노미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몰리브덴, 수은, 바나듐, 철, 구리 이온이 과량으로 함유됐을 경우에는 방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182번 문제 보면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을 사용한 크롬 분석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량 한계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0.04였고, 디페닐 카바제 작용시켜 청색이 아니라 적자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즉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25%, 이 금속류들은 전부 25%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가망산 칼륨 가하여 산가 크롬을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 그랬죠. 4번이 맞다. 18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산가의 크롬을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킬 때 누굴 이용한다? 가망간산 칼륨. 그 다음에 184번에 크롬의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의 정량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3번에 보면은 357.9 나노미터에서 산처리법으로 했을 때는 0.01mg/L, 용매로 이용해서 축출한 다음에 측정하면은 0.001mg/L. 그래서 0.01과 0.001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어지겠다. 그리고 185번에 수질오용 공정시험법중 크롬 측정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크롬 측정법은 누구를, 즉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유라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그리고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전구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그 다음 186번의 문제를 보면은 육가의 크롬이죠. 육가의 크롬의 측정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연, 납, 비소, 순 요 네 가지다. 아연, 납, 비소, 순. 그러므로 2번이 틀렸구나. 다른 것은 맞겠죠. 187번에 육각흐름을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죠. 3번을 보죠.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지도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적자색의 척화물을 흑강도 540나노미터에서 크롬도 마찬가지고 육각흐름도 적자색에서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88번에 아연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토양 중에는 10에서 300mg/kg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하수에는 0.1mg/L 이하로 존재한다. 5mg/L 이상의 농도에서 신맛이 나타난다는데 이 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타난다니.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염산이나 묽은 황산에서 수소를 발생하며 녹아 각각의 염이 되어진다. 다 맞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해설집에 보면은 그 아연의 일반적인 성질 6가지를 잘 드러났으니까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189번의 문제는 다음은 아연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아연은 진콘법이라 그러죠. 아연은 pH 약 8.8에서 9.2 그래서 약 9 정도라고 얘기하죠. 9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킬레이트 화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pH가 9가 봤을 것이고 190번에 자외선가해선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아스코르빈산은 어떤 이온이 공존하는 경우에 넣어주는가? 바로 망간 이온이 없을 때는 넣지 않지만은 있을 때는 아스코르빈산 용액을 넣어준다는 그래서 망간 이가이온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191번에 다음은 아연의 정령에 관한 내용이다. 자외선가해선 분광법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이 pH 9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무슨 색? 생성하는 청색의 킬레이트 화물을 아연은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92번에 자외선가해선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할 때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색의 킬레이트 화물을 흑강도 620나노에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정량 한계는 0.010mg/L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은 이가의 철이온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에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간이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가의 망간이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고 실온의 아연은 pH 9에서 진콘과 반응한다는. 그 다음 193번에 다음은 구리의 자외선가해선 분광법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온이 알카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어 카르바 민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물을 초산부틸로 축출하여 흑강도를 측정한다. 황갈색이라는 것을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이고 194번의 문제는 다음은 카드뮴을 자외선가해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때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 이온을 시아나 칼륨을 존재하는 알카리성에서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카드뮴 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축출하고 축출한 카드뮴 착염을 타타르산 용액, 예전에는 주석산 용액이라 했었는데 지금 발이 바뀌어서 타타르산 용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타타르산 용액으로 역축출한 다음 다시 수산화 나트륨과 시아나칼륨을 넣어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색의 카드뮴 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축출하여 그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번이 맞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9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다음은 카드뮴 측정 원리, 자외선가해선 분광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옳긴 아니란 것은 카드뮴 이온을 시아나 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카드뮴 착염을 사이오마탄소로 축출하고 축출한 카드뮴 착염을 타타르산 융액으로 역축출한 다음 다시 소나트륨과 시아나 칼륨을 넣어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색의 카드뮴 착염을 사이오마탄소로 축출하고 그 흑강도를 얼마였냐면은 53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적색의 카드뮴 착염을 530 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카드뮴은 구리는 440이었고, 그 다음 196번의 문제는 납에 적용하는 시험 방법에 옳지 않는 것은 납은 유도결합 원접수 분광강도법,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그리고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납은 무엇으로? 바로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자형광법이 아니겠네요. 납은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원자형광법은 순회 측정법이죠. 자, 그 다음에 197번의 문제는 다음은 납 분석,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납 이온이 시아나칼륨 공존하에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납 디티존 착염을 사이오마탄소로 축출하고 과잉의 디티존을 역시 시아나칼륨 융액으로 씻은 다음 납 착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얘도 52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고 정량 한계는 0.04mg/L 0.00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98번에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불소는 란탄 알리딜 컴포지션에 의해 착화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맞고, 시아는 pH 12내 13 알칼리성에서 시아니온의 전극과 비계 전극을 사용하여 전율을 측정한다. 시아의 이온 전극법이죠. 크롬은 산성용에서 다이페닐 카바지드와 반응하여 생성하는 착화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고, 4번이 틀렸는데 망간은 황산산성에서 과항산 칼륨이 아니라 과요오드산 칼륨이에요. 과요오드산 칼륨으로 산하여 생성된 과망간산 이온이 흑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과항산 칼륨이 아니라 과요오드산 칼륨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199번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다음은 비소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을 적용하여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비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소를 상가의 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아연을 발생하는 수소와 비소를 다이에틸 다이티어 카라발 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적자색의 착화물을 53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답이 2번이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어지겠다. 그 다음 200번의 문제는 비소의 측정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비소도 역시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그 다음에 원자 흡수 분광강도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그 다음에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온 크로마토그래법으로 측정할 수 없죠. 비소는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 요거는 아연, 납, 비소, 수은, 이 4가지만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 써놓고 하죠. 그 다음에 201번의 문제는 비소, 수소화물 생성,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비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연 또는 나트륨 붕소수화물을 수소와 비소로 포집하여 아르곤
아르곤 또는 질소, 수소, 불꽃에서 원자시켜 흑강 강도를 측정한다는 나트륨 붕소 수화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02번의 문제는 폐순위의 비소를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항화수소 기체는 비소의 정량에 방해한다. 이를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약은 아세트산납, 예전에는 초산납 그랬었는데 아세트산납을 이용해서 제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203번에 비소를 수소화물 생성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에 측정할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소와 비소를 아르곤, 수소, 불꽃에서 원자시켜 228.7 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파장이 틀렸죠. 193.7 나노미터였고, 그 다음에 염화제일 주석으로 시약수의 비소를 육가 비소로 산화시킨다 그랬는데 삼가의 비소로 환원시키게 되죠. 삼가의 비소. 염화제일 주석, 예전에는 염화제일 주석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이염화 주석, SnCl2에서 이염화 주석으로 육가의 크롬을 삼가의 비소 환원시킨데 이때 이염화 주석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는 육가의 크롬을 삼가의 비소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화시킨다는 게 틀렸고, 그 다음에 망간을 넣어 수소화 비소를 발생시킨다 그랬는데 망간이 아니라 아연 또는 나트륨 붕소 수화물을 이용해서 수소화 비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1, 2, 3번이 틀렸고 4번의 정량 한계는 0.005mg/L다. 그래서 4번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왜 틀렸는지를 꼭 봐두셔야 돼요. 204번 문제를 보면은 니켈을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니켈 이온과 암모니아 약 알칼리성에서 반응하여 니켈 착염을 발생시키는 신약은 누구냐? 그러면 니켈의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을 다이메틸 글리옥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이메틸 글리옥심이라고 시약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답은 3번. 그 다음 205번에 역시 니켈의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적갈색의 니켈 착염을 흑강도를 측정한다는 적갈색 450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206번에 역시 니켈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의 측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니켈 이온을 암모니아의 약 알칼리성에서, 앞에 문제에서도 있었죠. 약 알칼리성에서 다이메틸 글리옥신과 반응시켜 생성하는 니켈 착염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하고 이것을 묽은 염산으로 역추출한다. 추출물과 브론과 암모니아수를 넣어 니켈을 산화시키고 다시 암모니아 알칼리성에서 반응시키고 생성한 니켈 착염의 흑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3번 약알칼리성 다이메틸 글리옥심. 그리고 207번으로 넘어가면은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에 의해 철의 정량에 필요하지 않는 시약에서 요거는 티오 항산 나트륨이 사용되지 않아요. 암모니아수, 아세트산 암모늄, 염산 히드록시라민 그 밖에 등등은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는 어떤 시약이 사용되어지고 어떤 것이 사용되지 않는지 사용되는 것들을 알고 문제에서는 티오항산 나트륨이 사용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208번에 물속에 존재하는 셀레늄의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셀레늄은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유독열화 플라스마 원자 발광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질량 분석법으로는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옳은 것은 그래서 수소화물 생성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 즉 비소와 세로늄은 수소화물 생성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이라고 지칭을 해요. 다른 것은 불꽃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09번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측정 금속이 수은이 시험 방법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은은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유독열화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즉 수은은 유독열화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또는 유독열화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는, 냉증기 원자 형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지고,
210번에 금속유진 원자 형광법 시험 방법 분석하는 것은 원자 형광법, 이거는 수은밖에 없다는 수은. 211번에 냉증기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수은을 측정 시 실온에 벤젠 아세톤 휘발성 유기물질 제거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에 보면은 가망산 칼륨을 분해 후 핵산으로 축출 분리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12번에 수은, 냉증기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측정 시 물속에 있는 수은을 금속 수은으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주입하는 것은 누구냐? 이염화 주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SnCl2라 그랬죠. 염화 제일 주석 또는 이염화 주석. 213번에 폐수 중에 알킬 수은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와 운반 기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알킬 수은은 검출기로서는 ECD 전자 포획형 검출기하고 이때 사용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헬륨 또는 누구로 질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나 ECD가 되어진 것은 3번밖에 없으니까 답이 3번이 되어지겠죠. 214번에 알킬수은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때 알킬수은 화합물의 축출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누구냐? 벤젠이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이고, 215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한 검출기를 사용한 알킬수은 정량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검출기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하고 검출기 온도는 140에서 200도씨로 하고 정량 한계는 0.035mg/L이다. 누구도 수은도 마찬가지죠. 알킬 수은은 사염화탄소로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벤젠으로 축출한다고 214번에서 얘기했었고 정밀도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맞다른. 그 다음에 216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기인을 용매 축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때 각 성분별 정량 한계는 얼마냐는 정량 한계. 유기인에 대한 정량 한계는 0.0세계 5에 해당된다는 유기인 PCB, 알킬수는 다 마찬가지예요. 정량 한계는. 그 다음에 217번에 용매 축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PCB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량 한계는 0.0세계 5mg/L. 실효 주입구의 온도는 25에서 50도씨다. 그런데 50도씨 이렇게 작은 게 없어요. 250에서 500도씨인데 잘못 나왔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ECD를 사용할 때는 프탈레이트의 방해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고, 실리카의 칼륨 정제는 산, 염화, 페놀 등의 극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러면 맞고, 그 다음에 218번의 문제는 다음은 자외선과외선을 이용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속에 존재하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청색의 착화물을 클로로포름으로 축출하여 합광도를 측정한다는 답이 4번이다라는 것. 즉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메틸렌 블루 청색에서 측정한다. 219번에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을 적용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 생성하는 청색의 착화물을 축출해 합광도를 측정한다 그랬었고, 컬럼을 통과시켜 시료 중에 계면 활성제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어떤 종류들이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것들은 그 개개인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없다는 얘기니까는 개별적으로 구별은 안 된다는, 전체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개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는 2번이 틀렸다.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에 생성되는 착화물에 축출할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약 1000mg/L 이상의 염소이온 농도에서는 양의 건습을 나타나므로 따라서 염분의 농도가 높은 시료 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220번의 문제는 자외선과외선 분광법을 적용하여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측정할 때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메틸렌 블루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척색의 착화물을 축출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누구다? 클로로폼이라고 계속 나왔죠. 클로로포름 또는 클로로폼. 그 다음에 221번
음영 계면활성제 자연산가에서 분광법 측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한계는 0.02 mg/L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철 아연이하면 실의 경우에는 간섭이 현저하다 그랬는데 철이나 바로 요것이 틀렸어요. 요거.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 또는 아민 같은 양이온의 물질이 존재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지, 요 철이나 아연이 함인 경우에는 간섭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요것이 틀렸고, 흑강도는 650나노메터 측정하는 방법이고 청소의 착화물을 클로로포름으로 축출한다는, 이 간섭 물질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해설을 보고 이것도 참고를 좀 해두셔야 돼요. 요 문제가 다 아니니까는. 그 다음 222번에 보면은 다음은 1,4-다이옥산의 용매 축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은 이 시험은 물속에 존재하는 1,4-다이옥산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를 다이클로로메탄을 이용하여 1,4-다이옥산을 축출한 다음 실온 상태에서 농축하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며 이 시험 기준에 의한 정량 한계는 0.01에서 답이 3번이다. 다이클로로메탄으로 축출한다라는 것과 0.01 mg/L가 정량 한계다. 그 다음 223번의 문제는 다음은 총대정균 막려가법에 의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정균을 측정하기 위하여 패트리 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이나 진한 적색의 계통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이 막려가법에 해당한다. 금속성 광택이라는 말과 적색, 진한 적색,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224번에 총대정균의 시험 간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정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는 학정시험을 시행한다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위를 이용하는 학정시험 방법이다는. 다람관이라는 것은 시험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시료를 집어넣고 10ml를 집어넣죠. 시료가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부 10ml인데 여기에 이렇게 작은 관이 있는데 이 관이 다람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을 밀봉시킨 상태에서 이 용액이 여기에 가득 찬 상태에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대장균이 존재하면 요 위에 뿌옇게 가스가 포집됨으로써 양성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람시험관. 답이 4번. 그 다음에 225번의 문제는 다음은 총대장균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패트리 접시 위에 배지 표면에 평판 집락법, 배지를 굳힌 다음 진한 적색의 전형적인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평판 집락법, 진한 적색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226번. 다음은 효소 이용 정량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죠. 효소 이용 정량법으로 대장균을 측정할 때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 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여 배양한 자외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효소 이용 정량법, 대장균의 측정법은 자외선 검출기를 이용한다. 227번에 다음은 시험관법으로 분원성 대장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분원성 대장균.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하여 역시 시험관법이라고 했으니까는 다람시험관이 이용되겠죠. 다람시험관을 이용하여 추정시험과 백금을 이용하여 학정시험으로 나누며 추정시험에서 양성일 때 학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번이 맞고, 그 다음 228번에 분원성 대장균의 막려가법의 측정 방법이다. 가로에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하여 패트리 접시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뜨는 것 중에 청색의 집락을 개수하는 방법. 즉 어디에서는 앞에서 총대장균에서는 누구?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 또는 진한 적색이지만은 분원성 대장균에서는 청색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때 개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총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 전부 막력합법은 20에서 80개의 집락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229번에 분원성 대장균의 측정 방법 중 막력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원성 대장균에 관한 측정하는 막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원성 대장균의 균수는 균수 퍼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한다 그랬는데, 막력합법이나 시험관법은 100ml당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판집락법에서는 무엇? 1ml당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수를 기준하게 되는 거예요. 막력화 시험법하고 시험관법은 100ml당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수, 평판집락법은 1ml당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수를 기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핀셋이 끝이 뭉퉁하고 넓으며 여과막을 집어올릴 때 여과막이 손상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 하얀 멸균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배양기 또는 항원 수조에서의 배양 온도는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분원성 대장균은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청색의 집락을 형성하며 이를 개수한다. 그 다음 230번의 문제는 클로로필 A의 측정 시 클로로필 색소를 축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시약은 반드시 클로로필 A는 아세톤 1+9가 아니라 9+1 용액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특히 클로로필 A를 측정할 때 흑강도를 4가지의 흑강도 값을 재죠. 663, 645, 630, 750 해가지고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 231번에 보면은 전기 전도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전기 전도도는 셀은 항상 수중에 잠긴 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사용한다 하면 맞고, 전도도 셀은 그 형태, 위치, 전구의 크기에 따라 각각 자체의 셀을 가지고 있고, 검출부는 한 쌍에 고정된 전극, 보통 백금 전극 표면에 백금 흑도금한 거 맞죠? 전도도 셀을 사용한다. 지시부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죠. 교류,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나 자체 보상 회로로 구성된 것을 사용한다. 직류가 아니라 교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232번의 문제는 전기 전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물 중에 전기 전도도 측정 시 셀 상수 측정을 위한 전도도 표준 용액은 무엇이냐? 염화칼륨 용액. 전기 전도도의 표준 용액은 염화칼륨 용액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233번에 전기 전도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극 표면의 부유물질, 그리스, 오일 등 오염될 경우 전기 전도도의 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전기 전도도 측정기로서는 지시부와 검출부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정확도는 측정값 퍼센트 상대 표준 변수로 계산하며 측정값의 25%, 대부분이 25%인데 이 전기 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에 해당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전기 전도도 측정기는 25도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5도씨에서 자체 온도 보상회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만약에 25도씨가 안 되면은 25도씨로 환산한 값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4번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를 현미경 개수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분석 시료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료의 개체수가 개수 면적당 50에서 75 정도 되도록 조정한다 그랬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 되도록 희석을 해야 될 때는 희석하고 농축을 할 때는 농축을 해서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시료가 육안으로 녹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경우 정제수로 적절한 농도를 희석한다. 맞고, 시료의 농축 방법으로는 원심 분리 방법과 자연 침전법이 있다. 맞고,
자연침전법은 일정 실에 포르말린 용액 또는 루골 용액을 가여 플랑크톤을 고정시킨 실린더 용기에 넣고 일정 시간을 정치 후 사이폰을 이용하여 상등액을 따라내어 일정량을 농축한다. 그러면 맞다른. 그 다음에 235번 식물성 플랑크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류가 육안으로 녹색이나 갈색을 보일 때는 정제수로 적절한 농도를 시속해야 되고 물속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평판 집락법을 이용하여 개수 면적당 분포하는 개체수를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은 요거 평판 집락법으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미경 계수법에서 저배열 방법, 중배열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저배열 방법에는 스트립 이용 계수법이라는 것이 있고 격자 이용 계수법이 있고 중배열 방법은 팔머 멀러니 계수 이용 방법이 있고 혈구 계수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평판 집락법 요 자체가 틀리게 된 것이고 세 번째, 식물성 플랑크톤은 운동량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체의 유동에 따라 수체 내에 부유하면서 생활하는 단일 개체 집락선 선상 형태의 가금성 생물의 총칭이다. 그러면 맞고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희석 농축한다. 그 다음 236번의 문제를 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저배열 방법에 이용한 현미경 계수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세지라프터는 조작이 편리한데 조작이 어려우나 해서 틀렸고 재현성이 높아서 중배열 이상에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소 플랑크톤의 경경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적절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조작은 쉽지만은 재현성은 높은 반면 중배열 이상에는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미소 플랑크톤의 건경에는 적절치 않다 해서 가번이 틀렸고 실을 챔버에 채울 때 피펫은 입구가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수시 스트립을 이용할 경우 양쪽 경계면에 걸친 개체는 하나의 경계면에 대해서만 개수하고 개수시 격제의 경우 격제의 경계면에 걸친 개체는 3면 중 2면에 걸친 개체는 개수하고 나머지는 2면에 들어오지 않는 개체수는 개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237번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 개수법으로 측정할 때 분석기기 및 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광학 현미경 혹은 위상자 현미경은 1100가지가 확대 가능한 현미경을 사용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눈금이 새겨져 있는 평평한 판으로 현미경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자 할 때는 쓰이는 도구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혈구 계수기는 슬라이드 글래스의 중앙에 격자 모양의 개수가 구역이 상하 2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수 구역에 격자 모양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격자 구역 내에 침전된 조류를 계수한 후 밀리리터당 총 세포수로 환산한다. 그러면 맞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평평한 유리가 아니라 둥근 유리, 요게 틀렸고 새겨진 눈으로 저반 렌즈에 부착하여 사용을 한다는 저반 렌즈에 부착하여 사용하지 그렇게 해서 틀렸다. 그래서 얘는 평평한 유리가 아니라 둥근 유리. 그 다음에 238번 식물성 플랑크톤 시험 방법 중 옳은 것은 현미경 개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239번에 총유기탄소, TOC죠. 분석 시 유기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옳게 되는 것은 해서 고온연소산화법과 과항산산화법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고온연소산화법, 과항산산화법 꼭 알아두시고 240번의 문제는 총유기탄소 측정 시 적용되는 용어 중 비정화성 유기탄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정화성 유기탄소, 총탄소 중 pH 2 이하에서 폭기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탄소를 말한다. 그래서 가번을 꼭 기억해 두시고
비정화성 유기탄소. 241번 총 유기탄소에 측정시 적용되어지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기성 탄소, 수중의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 등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의 합을 무기성 탄소, 즉 무기성 탄소는 CO2, CO3, 탄산염, HCO3, 중탄산염. 이 속에 들어있는 요 탄소들은 전부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에 의해서 이 탄소가 CO2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탄소들을 무기성 탄소 그랬으니까 맞고, 부유성 유기탄소는 총 유기탄소 중 공급 0.45 마이크로미터의 망여지를 통과하여 부유하는 유기탄소를 부유성 유기탄소 맞죠? 총 유기탄소 중 공급이 0.45 망여를 통과가 아니라 통과하지 못하여 부여하는, 통과하면은 용존이죠. 그럼 용존 유기탄소가 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여 부여하는 유기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통과하지 못한 유기탄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의 비정화성 유기탄소는 총탄소 중 pH 2에서 폭계 2에 정화되지 않는 탄소를 말한다 하면 맞고, 총탄소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적 또는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 전체를 총탄소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42번 석유계 총탄화수를 용매 축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퍼로 분석할 때 정량 한계는 얼마다?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0.2mg/L. 역시 243번에 역시 정량 한계 얼마다? 0.2mg/L. 244번의 문제는 석유계 총 탄화수 용매 축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얘만 나오는데,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정량 한계는 0.2, 그것만 알아도 되는 것이고, 245번의 문제를 보면은 물벼룩의 문제도 잘 나온다 그랬어요. 물벼룩에 이용하는 급성 독성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는 것은 치사, 죽었다는 얘기죠. 일정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경과 후 시험 용액을 살며시 움직여주고 15초 후 관찰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치사라고 한다. 맞죠? 여기서도 24시간 경과 후 15초라는 것. 그 다음 유형 저해, 독성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부 기관, 촉각, 후복부 등이 움직이지 없을 경우를 유형 저해로 판정한다. 맞고, 생태 독성감, 톡식 유니트라고 하는데, 통계학적 방법으로 이용하여 반수의 농도 EC50을 구한 후 이를 100으로 나눠준 값을 생태 독성값이다라고 하고, 지수시험 방법은 시험기간 중에 시험 용액을 교환하여 그랬는데 교환하지 않는 시험을 지수 시험 방법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6번에 물벼룩을 이용하는 급성 독성 시험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치사, 앞에서 얘기했고, 치사, 유형 저해, 그 다음에 반수 영양 농도, 농도는 투입 세염 생물의 50%가 치사 혹은 유형질을 나타내는 농도를 반수 영양 농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생태 독성과 톡식 유니트죠.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계산한 반수 영양 농도의 생체 농도를 반영한 값이다 그랬는데, 생태 독성 값은 반수 영양 농도를 구한 후 이를 100으로 나눠준 값을 생태 독성 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역시 247번에 치사 용어로 옳은 것은 치사. 3번에 보면은 일정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15초 관찰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로 치사라고 한다. 요 3번 기억해 두시고, 248번에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하기 전 2시간 전부터 먹이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공급하여 시험 중에 먹이로부터 영양을 최소화하게 되어진다니. 그래서 2시간 전부터 먹이를 충분히 2시간
전에 먹이를 충분히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나번에 보면은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 시험 생물을 일지라도 가능한 크기의 동일한 시험 생물을 시험하여 사용하고, 배양 시 물벼룩이 표면에 뜨지 않아야 하고 표면에 뜰 경우 시험에 사용하지 않는다. 물벼룩을 옮길 때 사용되는 스포이드에 의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요 얘기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49번에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물벼룩은 배양 상태가 좋을 때 7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부화된 건강한 새끼를 시험에 사용한다 그러는데, 7일에서 10일 사이에, 즉 태어난 새끼는 사용하지 않고, 같은 어미로부터 약 네 번째 부화된 새끼를 시험에 수행하게 되어진다는, 첫 번째 부화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하기 전 2시간 전에는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여 시험 중 먹이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 보존 먹이로 YCT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그 다음 250번의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 번 문제죠. 다이에틸 헥살프탈레이트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우 시료 보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시료 보존은 시료 1리터당 티오황산화트륨 80mg을 첨가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250문제를 봤는데, 일단은 250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하나 잘못 봤던 게 하나 있어요. 몇 번 문제를 보냐면은 250문제 중에서 14번의 문제. 14번의 문제를 보면은 13번의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데, 13번 문제하고 14번 문제를 비교를 해보죠. 자, 13번 문제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어디에 3번에 보면은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 함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료를 사용하여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그런데 14번의 문제를 보면은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2번에 보면은 지난 맨 첫 시간에 맞다라고 했는데, 바탕시험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뺀 것을 뜻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13번에 얘기하고 똑같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13번의 답번을 보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14번의 문제에서는 바탕시험이라고만 나와 있죠.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을 한다. 보정한다는 것은 빼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시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4번의 답이 2번, 즉 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틀렸다는 얘기. 맞다 그랬었는데 앞에 봤던 분들은 이것이 틀렸다. 14번의 문제는 답이 얼마다? 2번이다. 왜 틀렸느냐? 바탕시험이 아니라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2번도 맞는데, 바탕시험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50문제에 해당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250문제를 지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론적인 것들을 좀 다뤄놨죠. 즉 금속류,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의 간섭 물질에서 물리적 간섭, 이온화간섭, 분광학 간섭, 기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연의 일반적인 성질도 틀어놓고, 시안의 연석으로법, 물벼룩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비오디용 희석수 및 비오디용 식중희석수에 검토해가지고 보면은 글루코스 및 글루타민산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5 내지 10ml 취해가지고 희석수로 하고 섞었을 때 비오디의 값이 예전하고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비오디의 값이 얼마가 20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30 mg/L로
조건이 바뀌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어지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정시험법 책에 있는 즉 총칙과 일반시험법 그리고 항목별 시험 중에서는 영양염류에 해당되는 즉 질소와 인해 농도 이런 것들 시안 뭐 페놀류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이 프린트물에 있는 문제하고 해설 정도 보면은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시험 잘 봐가지고 2차 시험 때 다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